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개인 자산 임대, 그러니까 뭐 장비나 가구 같은 거 빌려주고 돈 벌 때 그 미국 세금 이슈 분석 자료를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특히 2024년, 2025년에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그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수입 얼마, 비용 얼마 이렇게 단순 계산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당신 활동을 IRS,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에서 이걸 사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취미 정도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방정부랑 주정부 규정이 달라서 생기는 그런 예상 못한 문제들도 있고요. 이 부분을 오늘 확실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보죠. 가장 먼저 이게 딱 갈리는 게 그 사업이냐 취미냐 이 구분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그게 뭐랄까 가장 핵심적인 차이죠. 만약 당신 활동이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면요, 관련된 거의 모든 합리적인 비용들 있잖아요. 이걸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다른 소득, 예를 들어 뭐 월급 같은 데서 차감해서 전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 다른 소득에서도요? 네, 근데 다만 순이익이 나면요, 일반 소득세 말고도 추가로 15.3%의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내야 한다는 점은 좀 고려해야 합니다. 아, 비용 공제는 좋은데 자영업세가 추가되는군요. 그럼 반대로 이게 그냥 취미다 이렇게 되면요? 취미로 그리되면 이게 세금 쪽으로는 매우 불리해집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는 그래요. 취미로 번 돈은 다 소득 신고해야 하는데요. 관련된 비용은 정말 단 한 푼도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네, 한 푼도요. 네, 수입은 잡히는데 비용 처리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자영업세는 물론 없지만요. 물론 그 중간에 영리 목적 활동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건 자영업세는 없지만 비용 공제가 수입을 넘을 수는 없어서 손실 보고는 못해요. 와, 이거 정말 큰 차이네요. 그럼 IRS는 이걸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 사업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가요? 하하, 그럴 리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IRS는 당신이 진짜 수익을 낼 의도가 있었는지 이걸 보려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요. 예를 들면 장부 같은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또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쏟는지, 이런 9가지 기준을 봅니다. 핵심은 결국 정말 돈 벌려고 진지하게 하고 있냐 이거죠. 참고로 세이프 하버라고 해서 최근 5년 중에 3년 이상 이익을 냈으면 일단 사업으로 추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으로 인정받았다고 치고요.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시던데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은 역시 감가상각, 이거 맞죠? 특히 섹션 179랑 보너스 감가상각이요. 네, 정확합니다. 감가상각, 특히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섹션 179는 뭐냐면 사업용으로 산 자산 비용을 첫 해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최대한 122만 달러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당신의 사업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돼요. 아, 소득 범위 내에서만. 네, 그런데 더 강력한 게 바로 보너스 감가상각입니다. 2024년에는 새로 산 적격자산 비용의 60%를 첫 해 섹션 179와 별개로 추가 공제할 수 있어요. 이 비율은 2025년 40%, 26년 20%로 줄긴 하지만요. 중요한 건 이 보너스 감가상각은 사업소득 한도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손실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손실로 다른 소득, 아까 말한 월급 같은 거에 대한 세금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강력한 거죠. 이런 혜택들이 사실 2017년 세법 개정안 TCJ의 덕분에 가능해진 측면이 큽니다. 잠깐만요. 그럼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임대 활동에서 손실이 나면 제 급여 소득세까지 줄일 수 있다고요? 와, 이건 정말 큰데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캘리포니아 함정 이런 말이 있던데 이 강력한 혜택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오늘 딥다이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경고 메시지일 수 있어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파격적인 감가상각 혜택을 주잖아요. 네. 근데 모든 주정부가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연방정부의 보너스 감가상각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네, 전혀요. 그리고 섹션 179 공제 한도도 연방의 한 12만 달러 넘는데 캘리포니아는 2024년 기준으로 고작 2만 5천 달러예요. 와,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게 그럼 실질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연방세금 보고할 때는 보너스 감가상각 같은 걸로 큰 손실을 잡아서 세금 거의 안 내도 되겠다 또는 환급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캘리포니아 주세금을 계산할 때는 그 큰 공제가 인정이 안 되니까 갑자기 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예상치도 못한 주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방 세금 보고 안심했다가 주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연방 규정하고 주 규정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요. 주 차원의 세금 계획은 반드시 별도로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개인자산 임대세금,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네요. 내 활동이 사업이냐, 취미냐, 이거 명확히 해야 하고, 연방 차원의 강력한 감가상각 혜택, 특히 보너스 감가상각 잘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연방이랑 다른 주정부,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곳의 규정 차이, 이 함정을 꼭 피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뭐니 해도 결국 기록입니다. 당신 활동이 사업이라는 증거, 또 공제받는 비용들이 타당하다는 증거, 이걸 입증할 책임은 다 당신에게 있거든요. 철저하게 기록 관리하는 게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IRS 감사에서 당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기록 관리. 명심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그 보너스 감가상각 같은 강력한 세금 혜택들, 이게 2017년 TCJ의 결과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법의 일부 조항들이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 규정들이 예정대로 축소되거나 연장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개인자산 임대 사업의 수익성이나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